그래서 뭐 이렇게 많아? 다 그렇지 뭐. 다 그렇지 뭐.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유체,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작은 부피를 잡아도 물론 그 부피가 그 안에 많은 원자가 있어서 우리 연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물체고, 항상 접선 방향의 힘을 받을 수 없어서 받으면 바로 받아서 이동하는 우리 그런 물체를 우리 유체라고 한댔죠. 그래서 그 유체에서 그럼 유체를 기술할 때 그럼 어떤 물리량으로 기술할 거냐? 첫 번째로는 우리 지난번에 밀도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압력은 우리 다음과 같이 두 개가 아주 큰 물리량이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유체를 뭐냐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 유체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물론 아주 재미있는 유체가 흐를 경우, 움직일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서 정지해 있는 경우, 쉽게 생각해서 물덩어리가 있어. 물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가만히 있으면, 물론 이 안에서 분자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가만히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그 중에서 요만한 물덩어리를 생각해보자 이거. 요만한 물덩어리가 있는데 우리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하려면 요 경계면을 좌표축을 이렇게 X축, Y축, 그래서 Y가 올라가는 게 양의 방향, 그 다음에 요 수면을 Y가 0인 것으로 놓고, 그래서 이 중에서 요 직육면체는 단면을 보니까 직사각형으로 보이죠. 위의 높이가 Y1이 물론 음수죠. Y2, 그 다음에 요 단면적이 A인 다음과 같이 물덩어리를 생각해 봅시다. 물덩어리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다는 거는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죠. 알짜 힘이 0인데 그럼 받는 힘이 뭐가 있나? 그래서 우리 자유물체 그림. 중력이 작용하지. 중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여기 있는 물인데, 물이 갑자기 확 비면 물이 이렇게 쏟아 들어오죠.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외부에 있는 물이 이렇게 압력을 가할 거라 이거예요. 밑에서도 마찬가지죠. 옆에서도 다음과 같이 작용하죠. 그래서 밑으로 누르는 힘, 위의 면적에서 누르는 힘 F1, 위로 올라가는 힘 F2.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커야지 이 두 개를 합한 거랑 이게 서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힘이 있고, 옆으로는 안 받나요? 옆으로도 받죠.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힘,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는데, 대칭성에 의해서 같은 높이에 있으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들을 쭉 받으니까 옆으로 받는 힘은, X방향의 힘은 서로 상쇄가 돼서 0일 거라 이거예요. 우리 그건 걱정하지 말고. F2는, 그래서 우리 요걸 딱 보면 F2는 F1 더하기 mg네. 좋았어. 근데 F1은 여기 작용하는 압력을 P1이라고 하면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받는 힘은 P1의 A. 여기 받는 힘은 P2 곱하기 A. 그래서 P2A는 P1A mg. m이 얼마야? 물의 밀도를 라고 하면 로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죠. 부피는 당연히 밑에 면적에다가 y1 빼기 y2 높이죠. 거기다 g를 곱한 거죠. 그래서 양변에서 단면적을 딱 상쇄를 시키고 보니 P2는 P1 로 G y1 y-y2.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보다 얼만큼 더 크냐면 로 곱하기 G 곱하기 y1 마이너스 y2. 여기 있는 단위 면적당 위에 있는 물의 질량이 작용하는 힘이네. 그만큼이 더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았어. 그럼 이 식에서 특별한 경우 y1이 0인 경우, y1이 수면에 있을 경우 처음에 기준점이, 그럼 P1은 여기는 그러면 아무 압력이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지. 위에 공기가 있죠. 그럼 위에 공기도 또 마찬가지로 하면 공기가 뭐 몇십 킬로 이렇게 위에 있는 건데, 하여튼 그 위에 있는 게 단위 면적당 위에 있는 공기가 누르는 힘, 그게 대기압이죠. 대기압. 원에서는 대기압.
Y2는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H. 거기서 관심 있는 게 P라고 하면 P는 P0 플러스 로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절대압력, 계기압력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물속에서 정지해 있을 때 압력은 여기서 압력은 요 위에 있는 물기둥 단위 면적당 물기둥이 작용하는 힘, 중력에다가 그 위에서 있는 공기의 무게가 누르는 힘, 그게 대기압이죠. 그 대기압을 더하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죠. 간단하네. 자, 그래서 U자형 물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U자형 관에다가 물을 담아놨는데 한쪽에다가 물과 섞이지 않는 기름을 또로로록 부었더니 어라 이렇게 내려오더니 이쪽이랑 기름의 꼭대기면이랑 물의 꼭대기면이랑 안 같네. 그 차이가 D.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경계면이 있죠. 경계면에서 이렇게 수평면을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물기둥까지의 높이를 L 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기름의 밀도를 알 수 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는 요 밑에 있는 요 경계면에 있는 요 밑에 있는 물 요거를 생각하자 이거예요. 요걸 생각하면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니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있나? 이게 누르는 거. 대기압도 있을 텐데. 근데 양쪽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이쪽에서 누르는 단위 면적당 힘, 이쪽에서 누르는 단위 면적당 힘. 이 같으면 되죠. 여기서 경계면에서 힘은 P0 더하기 물의 밀도 로 W, 로 워터, G, L. 왼쪽은 P0 모르는 거, 로 X, G, L 플러스 T. 이게 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 P0 없어지고 이 두 개가 같으면 되니까 로 X는 쉽죠. L 플러스 T분의 다음과 같이 우리 주어진다 이거. 별로 안 어려워. 좋았어. 그래서 이 압력을 측정하는데 압력을 측정하는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토리첼리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놀았으면 틀림없이 수은 중독으로 빨리 죽었을 텐데 어쨌든 수은관을 놓고 수은을 유리관에다가 한 1m 되는 유리관에다가 꽉 채운 다음에 손가락으로 막았나? 그럼 안 되는데 뒤집어서 밑에 수은 있는 곳에 딱 집어넣어요.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면에서 보면 이쪽에 작용하는 압력은 대기압이죠. 하여튼 공기랑 다 있으면 항상 작용하는 압력은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그럼 여기서도 작용하는 압력이 똑같아야 되는데 대기압이 돼야 되는데 가만있어 봐. 쭉 올라가 보니까 그럼 여기는 대기압이라는 게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공기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고 요 수은의 단위 질 면적당 요 수은 기둥이 작용하는 중력 요게 대기압이랑 같으면 되죠. 요거의 압력이 요거의 압력이 그러면 이 높이가 더 올라가면 이렇게 다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쑥 내려오죠. 꽉 채웠다가도 이 안에는 거의 진공이에요. 진공? 수은 증기가 약간 있을 수 있죠. 수은 증기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있는 P0는 수은의 밀도 로, G, 높이 H 다음과 같이 해서 측정을 할 수, 대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그림이 복잡해. 그림이 복잡하지만 잘 보면 병이야. 병에다가 이렇게 놔둬도 다시 말하면 그릇의 모양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 올라온 높이는 똑같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꽉 차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릇의 모양에 상관없이 높이에만 의존한다. 압력은 이렇게 사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탱크라고 했죠. 뭐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압력을 재고 싶다. 압력을 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뭐 요새 압력계를 딱
프레셔 게이지를 딱 대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그게 원리가 어떻게 되지? 그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요? 없지. 그렇지만 하여튼 U자관, 아까 봤던 U자관을 보면, U자관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요 안에 가스의 압력 훅 부니까 이게 쭉 올라가죠. 여기를 열어놨어. 열린 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 우리 여태까지 했던 연습에 의하면 여기요 경계면에 이럴 때 뭐라 그러더라? Bless you. 경계면에서 보면 여기 작용하는 압력과 여기 작용하는 압력이 같아야지 여기 있는 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작용하는 압력 PG. 여기 작용하는 압력은 뭐야? P0. 여기 위에서 P0 더하기 로지 H죠. 근데 이제 아주 말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수은관을 써서 압력을 측정하는 기계를 영어로는 마노미터라고 해요. 마노미터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눈금을 이렇게 그리면 요 눈금을 그려서 요 높이네, 요 로지 H네. 그럼 요 로지 H가 이 안에 가스의 압력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위에 대기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요거는 기계 마노미터에서 나타나는 눈금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계기압력이라고 불러요. 계기압력. 우리 실제로 기계로 측정한 압력. 그게 요 안에 있는 진짜 압력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 압력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여기 작용하는 대기압까지 더해야 여기는 진짜 압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절대압력이라고 해요. 기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압력, 절대압력. 우리가 측정한 기계로 측정한 때 나타난 값, 계기압력. 영어로 뭐를 번역한 건가? 게이지 프레셔, 앱솔루트 프레셔, 절대압력, 계기압력. 이 두 차이를 여러분들이 위에 대기압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 보면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체역학에서는 원리가 두 개? 원리가 두 개인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정지해 있을 때 원리 두 개, 파스칼의 원리랑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두 개,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연속 방정식이랑 베르누이 방정식 두 개만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에서 어떻게 그걸 적용하느냐 하는 건데, 파스칼의 원리는 뭐냐? 갇혀있는 비압축성 유체. 비압축성이라는 거는 모든 건 다 누르면 조금 줄어들어요. 기체도 그렇고 액체도 그렇고 사실 심지어는 고체도 그렇죠. 누르면 조금 들어가요. 왜냐하면 고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우리가 고체라고 하는, 딱딱한 게 그냥 고체가 아니에요. 물리학에서는 엄밀하게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고체라고 해요. 그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그게 이 사이에 뭐 전자도 있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전기적인 힘이 있지만 그 효과는 복잡하지만 다 해보면 누르면 잘 안 눌러지려고 그러고 잡아당기면 잘 안 잡아당겨지려고 그래. 용수철 같이 돼요. 용수철처럼 생겨요. 물론 탄성 한계가 내에서 용수철처럼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는 조금씩 움직이지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심하죠. 기체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확 부피가 줄어드는 게 우리 눈에도 띄죠. 우리 그런 거 말고 물,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에는, 고체는 유체는 아니지만 눌러도 부피 변화가 가한 압력에 비해서 늘어난 길이가, 줄어든 길이가 별로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 우리 그런 경우를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체보다는 액체를 생각하면 된다. 거기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과 유체를 담고 있는 그릇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전달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처음에 이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원통 안에 피스톤을 두고 여기다 이렇게 이거 없애면,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여기서부터 P만큼 내려온 곳에서의 압력은, 여기서의 압력은 이걸 막아놓으면 이제 더 이상 P0가 없죠. 막아놓으면 여기서의 압력은 여기서보다 로 GH만큼 더 늘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위에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넣으면, 줄 조금씩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나? 위에서 이렇게 힘을 가한 거죠? 위에서 힘을 가한 건 뭐야? 위에서 힘을 가한 거에 단위 면적당 힘은 압력이죠. 우리 이게 공기였으면 대기압인데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외부 압력이라고 해요. 그럼 외부 압력은 여기서도 전부 다 똑같이 다 더해져서 여기서는 외부 압력이다. 이걸 더한다는 거예요. 외부 압력은 어디서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파스칼의 원리를 얘기할 때 치약이 있으면 치약을 짜면 여기 압력이 모든 곳에 전달되니까 딴 쪽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 치약을 짤 때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내 강의는 여러분들이 들었듯이 이런 고상한 예는 별로 잘 안 들죠. 되게 지저분한 예를 들죠. 코를 풀 때, 왜 건달들이 코를 풀 때 왜 하잖아요? 근데 왜 한쪽을 막고 푸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 다른 쪽이 코로 막혀 있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압력을 주면 폐와 여기에 압력이 같아지면서 외부에서 압력을 주면 실약한 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파스칼의 원리. 이거 안 좋은데. 그래서 이걸 이용해 보면 유압지뢰 때 말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자동차의 브레이크의 원리랑 같아요. 자동차 브레이크나 우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냐면 이렇게 원통 두 개 연결이 있는데 한쪽은 단면적이 AI야. 인풋. 다른 쪽은 면적이 A 아웃이에요. AO. 그래서 여기서 힘을 FI를 줘서 이게 D만큼 내려갔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당연히 힘이 저는 이게 올라가겠죠? 올라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이랑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 차가 같아야 되는데 그 압력 차가 뭐냐면 여기는 단위 면적당 AI분의 FI, 이쪽은 AO분의 FO. 그래서 FO는 아웃풋은 FI에다가 AI분의 AO. 그래서 뭐냐면 그림에서도 좀 과장되게 그랬지만 이게 면적이 더 크면 일로 나오는 힘이 훨씬 더 크죠. 여기 FI보다 FO가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페달,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페달, 여기가 바퀴에 붙어있는 브레이크 패드라고 하면 조금만 밟아도 여기서 세게 달라붙죠. 그래서 우리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도구라 이거예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도구는 아르키메데스인가? 이게 누구지? 지렛대를 한 사람이 누구지? 뭐 그런 사람 있죠. 지렛대도 왜 조그만 힘으로 큰 무게에 돌을 들러 올릴 수 있는데, 그래? 그럼 큰 힘을 주니까 좋겠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새로 만들 수 있나? 가 아니고, 한 2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DI만큼 내려와서 DO만큼 올라왔을 때 한 2를 보면, 한 1은 여기 이만큼 내려왔을 때 여기 밀려난 부피랑 이만큼 올라갔을 때 이 부피랑 같아야 되죠. 어디로 새지 않으니까. 부피는 이렇게 DI만큼 내려와서 이동한 부피는 AI 곱하기 DI. 이쪽은 A0 곱하기 AO 곱하기 DO. DO는 이제 이거랑 반대네. 그죠? 요 A 면적에 반비례해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DO는 작아지죠. 그래서 한 일은 이게 F0로 D0 간 거. F5 대신에 요거 집어넣고. D0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여기 힘이 커진 거랑 면적이 길이가 작아진 거가 서로 상쇄되죠. 그래서 FIDI. 그러니까 한 일은 똑같아요. 여기서는 작은 힘으로 길게 민 거고,
여긴 큰 힘으로 조금만 움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게 큰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한 일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원리를 우리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력.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부력. 물체가 유체에 잠기면, 이거 말을 잘 봐야 돼. 물체가 유체에 잠기면, 잠겼어. 어느 게 잠겼지? 둘 다. 잠긴 물체가 밀어낸 유체. 이게 밀어낸 유체의 무게와 같은 크기의 부력이 위쪽으로 작용한다. 말이 어려운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 수영장 안에 얘는 왜 왔는지 몰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건데 뭐냐면 임의의 부피에 물이 있다고 쳐봅시다. 임의의 부피의 물을 질량을 무시할 만큼 가는 비닐봉지로 이렇게 싸놨다고 쳐봐. 그럼 가만히 있겠죠. 왜 가만히 있냐? 이때는 아까는 원통이나 직육면체 생각해서 윗면에서 작용하는 압력, 아래에서 작용하는 압력, 옆에서 이렇게 계산하기가 쉬웠는데 이렇게 아무렇게 찌그러져도 되나? 이렇게 찌그러지면 여기 밑에 그래 있네. 압력이 이렇게 여기다가 물에 이런 식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 중력, mg. 그 다음에 잘 모르지만 요걸 다 합하면 가만히 있으려면 요 벡터를 다 합한 게 위로 mg로 가야 가만히 있겠죠. 그죠? 좋았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 봉지를 실제로는 그럴 수는 없지만 요 봉지를 쏙 빼. 그럼 물이 다 들어오려고 하겠지만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작용하죠. 이제 중력은 없죠. 그럼 여기 남은 요 압력들이 다 복잡한 방향으로 다 더했지만 합한 거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mg로 작용할 거라 이거예요. 이때 m은 뭐예요? 요 안에 차였던 물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부력이에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 똑같은 부피에 물 대신에 돌을 집어넣어요. 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돌은 작용하는 중력. 이제 돌이 없을 때 생기는 부력. 이 부력은 이 안에 있는 물의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의 이쪽이고 돌의 중력. 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면 이 부피에 있는 돌의 질량이 같은 부피의 물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건 부력보다 중력이 더 커서 가라앉죠. 자, 반대로 나무 토막, 똑같이 생긴 나무 토막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역시 부력은 위로 되는데 이때는 중력이 물의 밀도보다 나무의 밀도가 작으면 작게 돼서 위로 향하는 알자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부력 때문에. 그래서 위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머릿속에서 요걸 생각해 보면 요 물체 속에 액체 속에 물체가 잠기면 그 물체에 해당되는 부피의 물의 무게에 해당되는 중력만큼 윗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좋았어. 빙산이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는데 밥은 빼고 스폰지가 이렇게 떠 있다고 쳐봅시다. 보면 꼭 스펀지밥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게 물 위에 떠 있더라 이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데 전체 높이가 h인데 잠긴 부분이 스몰 h야. 이 물체의 밀도는? 이 물의 밀도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 물체의 밀도는?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이렇게 위에서 눌러서 전부가 해서 이 윗면이 수면이랑 같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탁 놓으면, 그때 이 물체가 받는 가속도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는 요거는 틀림없이 요게 평형 상태니까 중력이랑 부력이랑 같으면 되네. 부력은 부력의 비읍이 아니라 그러고는 그렇기도 하네. 부력이 영어로 뭐야? 굉장히 어려워. 이게 부표라고 해서 이렇게 있죠. 이거를 어떻게 보이라고 읽네요. 그냥 보이라고 읽어요. buoyant force. 이게 부력이라서 앞에 있는 요 B를 떼서. 그래서 부력은 MFG야. F는 요 물체의 질량. 이 전체가 MF라고. MF는 요거의 밀도를 ρF, VF라고 하면 VF는 알죠? 단면적 이게 하나가 LW, 길이 폭 LW라고 하면 LWH지 뭐. 좋았어. 그러면 요거 해당되는 중력은 이게 부력은 요건 물이죠. 요건 물이죠, 물. 플루이드. 액체. 부력을 보니까 요 잠겨 있는 요 물체 액체 이만큼으로 위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요거의 질량이죠. M에다가 똑같이 쓰면. 그럼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두 개를 같다고 놓으면 LWG 다 없어지고 H는 ρF분의 ρH. 물체, 이 유체, 액체 밀도가 더 크니까 떠 있겠죠. 그래서 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가속도는 이걸 꾹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잠긴 부분에 부피가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중력은 똑같은데 부력이 더 커져요. 그래서 탁 넣어. 부력이 얼마야? 요거 부력에다가 MA인데 부력이 이제는 ρF, LW, 스몰 h가 아니라 h만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다 G. 요거는 ρL, 이게 전체가 A라는 가속도니까 여기서 LWH를 다 없애면 LWH를 다 없애면 G까지가 아니지. LWH를 없애면 A는 로로 나눠주면 되니까 로 FG 빼기 로 G네. G도 묶어도 되네. G로 묶으면 로 F 나누기 로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진동을 배우면 그 다음에 진동을 할 때 물어보는 문제는 딱 집어넣었다가 탁 놨어. 막 움직이는데 진동수는 뭔지 이런 것도 물어보죠. 이건 나중에 진동을 배운 다음에 이제 그건 물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정지하고 있는 유체는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하고 이제 드디어 유체가 움직이는 경우를 보는데 유체가 움직이면 복잡해.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 다음에 고전적으로 유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해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뭘 못하냐. 가장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강물이 아니라 확 폭포에서 막 물이 떨어질 때 폭포의 한쪽 위에서 시작한 물이 어디에서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어디 있을까? 우리 이런 거 예측 못해요. F는 MA 뉴턴 방정식의 유체인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식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게 풀기 아주 어려운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전적으로도 유체의 흐름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수치적으로 풀지. 컴퓨터를 넣어서 컴퓨터로 막 수치적으로 막 풀어서 하자. 그래서 우리 그런 가장 일반적인 거 말고 가장 간단한 걸 어떤 게 이상적인 흐름. 아이디얼 플루이드. 이상적인 흐름. 근데 이상적인 흐름은 이상적인 게 이상해지죠. 그래서 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 정상 흐름. 그럼 비정상 흐름도 있나요? 정상. 그렇죠. 정상 흐름은 뭐냐면 그 옛날에 누구 시에서 나왔나?
강을 딱 보고서 강은 강이로되 그 강이 아니네. 이게 무슨 말이야? 강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똑같은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건 아니죠. 다른 게 계속 오는데,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요곳에 위치해 있는 유체가 요 속도로 움직이더라. 모든 곳에서 우리 다 속도를 쟀다고 하면. 하루 후에 왔는데 똑같은 분포를 가지더라. 1시간 전에도 똑같은 분포를 가지더라. 이렇게 유체의 흐름이 속도나 이런 것들이 항상 어느 한 곳을 봤을 때 항상 일정한 거. 우리 이런 걸 정상 흐름이라고 해요. 스테디 플로우라고 해요. 정상 흐름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냐면 유선, 스트림라인, 그냥 내가 영어로 굳이 쓴 건 요거 하면은 자꾸 버스에서 붙은 광고, 그건 유선인가? 유진인가? 어쨌든 사람 이름 같아 보이니까 다 이런 거 같지. 이게 뭐냐면 유체에다가 다 유체가 똑같으니까 모르지만 거기다가 어느 한 개를 색깔을 칠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작은 부분. 색깔을 칠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쑥 지나가면서 만드는 궤적. 그게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가 만드는 요 하나가 만드는 요거. 요런 것들을 유선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유선이라고 하면 꼭 아주 작은 거, 잉크를 칠한 요거는 유선의 항상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가끔 풍동 실험이라고 해서 왜 비행기 날개 같은 것도 자동차 실험, 우리 광고에서 말하면 자동차가 얼마나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가 할 때 자동차를 가게 하면 너무나 많이 가야 되고 모르니까 자동차를 쓰게 하고 그 좌표계를 바꾼 거죠. 자동차의 운전사가 정지해 있는 좌표계. 그럼 바람이 불면 되지.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서는 얇은 층으로, 이건 단면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얇은 층으로 되는 거지만 우리 여기 있는 요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유선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유선을 그릴 수 있는 유체가 정상 흐름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건강에 해로운데 이런 걸 강의에 쓰면 안 되는데 밑에 있는 걸 딴 걸로 바꿉시다. 전자담배, 어쨌든 연기가 올라오면 연기가 가만히 있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막 위에서는 흔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선이 잘 정의되지만 여기서부터는 지멋대로 막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기의 흐름이 정상 흐름이라고 보지만 어느 순간 비정상 흐름이 되는 그런 경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밑에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정상 흐름을 보겠다는 거고, 이게 소위 이상 유체를 우리 정의하는 거예요. 이상. 비압축성 흐름. 아까 얘기했죠. 누르면 모든 물체는 조금씩 부피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양은 거의 무시할 수 있어서 안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기체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점성 흐름. 점성이 끈적끈적한 거죠. 그러니까 꿀은 우리 안 보겠다는 거죠. 꿀이나 샴푸는 우리 안 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면서 점성이라는 거는 옆에 있는 거랑 자꾸 붙어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가게 하면 그 붙어서 안 가려고 하는 걸 이겨내고 가기 때문에 마찰 비슷하게 열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 손실이 있죠. 우리 순전히 역학적인 유체의 흐름을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점성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비회전 흐름. 회전 흐름이 있나요? 로테이션을 한 게 있나요? 있지. 요새는 근데 목욕탕을 자주 안 가잖아. 목욕탕 안 가죠. 세면대에 물을 틀어놔서 다 씻은 다음에 딱 내리면 물이 쭉 내려가다가 돌기 시작하죠. 그죠? 돌기 시작하면 유선, 조금 말하는 스트림 라인이 어떻게 돼요? 스트림 라인이 이렇게 쭉 가지 않고 스트림 라인이 이렇게 만나죠. 폐곡선을 이루죠. 스트림 라인이 폐곡선을 이루는 흐름을 회전 흐름이라고 해요. 로테이션. 목욕탕에서 수채구멍 빼면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돌면 남반구고 이렇게 돌면 북반구라고 들은 소문이 있다면 순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 그건 처음 초기 조건을 조금만 해주면 이 초기 조건에 의해서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물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다. 사기야. 근데 내가 무슨 얘기, 비회전 흐름. 그래서 우리 요런 경우에 우리가 흐름을 생각해 보겠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 이상적인 흐름이 있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연속방정식이에요. 연속방정식은 말이 어렵지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튜브가 있어. 튜브가 있는데 이게 튜브를 안 보이고 마치 포도주 병에 양쪽 끝을 자른 것 같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포도주를 보내고 있다. 포도주를 보내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기 단면이 A1인 부분, 단면이 A2인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흘러가면 누가 여기다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들어온 게 다 일로 안 나가죠? 중간 일로 새죠? 누가 여기서 펌프를 집어넣어서 포도주를 더 집어넣어. 그럼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죠? 그런 경우 없는 경우. 아무도 빨대를 꽂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죠? 요 안에 있으면 들어온 건 반드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존되는 양이죠. 들어온 건 나가는데 여기랑 들어온 게 나간 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부피가 같아야 되나? 밀도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비압축성 유체라고 했죠. 비압축성이면은 밀도가 변하지 않죠. 그 단위 시간당 요 안에 들어오는 부피는 액체의 부피는 나가는 액체의 부피와 같다. 이게 연속방정식이에요. 중간에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사라지거나 생기면 그거 양만큼 우리가 더 더해줄 수는 있죠. 더해주거나 빼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t에서 델타 t만큼 지났을 때 요 부분의 부피랑 들어온 부피랑 나간 부피가 같다. 들어온 부피가 얼마야? a 곱하기 델타 x인데 델타 x는 속도가 b로 가는데 델타 t면 b 곱하기 델타 t죠. 델타 x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요거를 여기랑 적용하면 a1, b1 델타 t, a2, b2 델타 t. 항면에서 델타 t를 없애면 a1, b1, a2, b2. 이게 연속방정식이에요. 사실은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거에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랑 같은 거죠. 밀도가 같으니까. 연속방정식.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지나가는 관이 있잖아요. 관이 있어. 근데 관이 없이 그냥 이 안이 전체가 액체인데 액체 안에 정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럼 그때도 연속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냐? 있죠. 어떻게 하냐면 유선을 그려요. 유선을 그리면 유선들이 우리가 그리는 대로 많이 그릴 수 있죠. 많이 그린 다음에 유선으로 만든 유선이 이렇게 경계면으로 되는 그 안에 게 단면적이 A1인 유선들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싼 관을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유선들은 쭉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를 지난 게 단위 시간당 지난 게 여기를 지나나? 가만 있어 봐. 여기 나갈 수도 있잖아. 바깥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정상 흐름에서 유선이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돼. 그럼 문제죠. 뭐가 문제인데? 만나는 점이 문제야. 만나는 점에서 유체의 속도는 유선에 접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두 개네? 한 점에서 유체가 속도가 두 개가 될 수 있네? 그럴 수 없죠. 실제로 유체가 이렇게 흐르면
유체의 속도는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되지 두 개일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정상 흐름에서 유선은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선은 절대로 안 만나. 그러니까 요렇게 요걸로 만들어서 요 테두리를 지나는 유선으로 이렇게 관을 만들면 그 관으로 나가는 유선도 없고 들어오는 유선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관으로 했지만 관이 없이 정상 흐름을 가지는 유체에서도 임의의 유선으로 만든 요 단면적인 요 관을 만들면 요 사이에서도 연속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오! 자, 여러분 때도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이 끝나면 이런 데서 손 씻고 들어가나? 수도꼭지. 되게 이게 없죠. 그래서 갖고 다니죠, 사람들이. 아닌가? 자, 그래서 체육 시간이 끝나고 들어와서 수돗물을 더 팍 열면 콸콸콸콸콸콸 정상 흐름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라 살짝 틀어서 물이 쪼르르르 이렇게 나와서 쭉쭉 나와서 이게 나오는 게 정상 흐름이 되게 이렇게 틀어놓은 경우. 틀어놓은 경우 뭐냐면 여기 처음 시작 요걸 이렇게 차이가 나게 그랬지만 처음에 나오는 데가 물의 두께가 A0야. 그 다음에 높이가 H만큼 45mm 4.5cm만큼 내려와서 요거의 면적은 0.35야. 그럼 작아졌죠.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단위 시간당 나오는 물의 양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하나를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첫째로 정상 흐름인데 밖에 이게 관이 없지만 흘러가는 관도 없고 밖에는 공기 중에 다 있지만 정상 흐름이면 이게 틀림없이 맨 표면이 유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틀림없이 연속 방정식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유낙하하네. 내려오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지면 단위 시간당 여기서 나오는 양이랑 단위 시간당 여기서 나오는 양이 같으려면 여기 면적은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점점 가늘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문제고. 자,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의 속도를 V제로, 여기서의 속도를 V라고 하면 당연히 연속 방정식이 하면 A0, B0는 AB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속도랑 여기서의 속도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일정한 가속도를 가졌을 때 V제곱 다음 같은 걸 알고 있죠. 그래서 V제로는 두식에서 V를 없애면 되는데 V를 없애면 어떻게 되나? 갑자기 답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V 대신에 A분의 A0 B0의 제곱 하면 EGH는 B0의 제곱 1-A0 제곱 나누기 A제곱이니까 B0는 거꾸로 나눠야 되네. EGH 1-A0 제곱 나누기 A제곱이네. 이거의 스퀘어 루트죠.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지. 분자분모에 A를 곱하면 틀린 것 같은데 정말. 이게 A0가 더 큰데 A0가 커야 되는데 뒤에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일로 가야지. 거꾸로 가야지. 정말 틀리네.
이렇게 돼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맞죠. 그래서 요 식에서 분자 분모의 a제곱을 곱하면 요 식이랑 같게 되죠. 금방 알죠. a0, 이 안이 양수가 돼야 될 a0가 a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처음에 보고서 이상한데 하는 건 금방 알죠. 그래서 흘러가는 거는 여기다가 a0만 곱하면 되니까 a0를 곱하면 a0가 안으로 들어와서 a0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야? 아, a0를 분모에 a분의 1을 곱한 거구나. a0분의 1을 곱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물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본고사 내 나이를 얘기하는 건데 본고사가 마지막 세대인데 물이 이렇게 옆으로 내리지 않고 똑바로 내려갔을 때 별 이상한 이하나 문제도 다 풀었어. 물이 여기서 이렇게 이 단면을 물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H고 위에가 A고 A0래. A0고 A래. 이 단면을 봤을 때 단면의 요 옆면의 곡선의 방정식은 재밌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풀어볼 수 있어. 재밌는 문제예요. 재밌는 문제라고 안 풀지. 또 바뀌었네. 자, 그러면 움직이는 유체에서 유체의 속도, 압력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걸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베르누이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수학에서 뭐 베르누이 숫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르누이가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게 모두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한 베르누이가 있는데, 베르누이 방정식은 뭐냐? 기본적으로, 이거 왜 뒤집혔지? 일과 에너지 정리예요. 일과 에너지 정리를 유체에 적용한 게 베르누이 방정식.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우리 생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차원에서 파이프가 있어. 파이프를 따라서 물이 흘러간다고 쳐봅시다. 그 중에서 우리 요 관을 생각해요. 요 관을 생각하면 처음에 T에서 이쪽에 그다음에 여기는 높이가 Y1, 여기는 높이가 Y2. 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만 생각하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밖에서 작용하는 건 압력 P1, P2. 여기서 들어가는 속도가 V1, 나가는 속도가 V2.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요. 여기가 시간 t였을 때, 시간 t 플러스 델타 t였을 때. 그러니까 물이 쫙 흘러가니까 복잡하네. 다 복잡하니까 우리 그거 보지 말고, 우리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t였을 때 요거랑 요게 부피가 같다면, 이게 t였을 때 이게 델타 t만큼 졌을 때 쑥 밀어 집어넣으면 요만큼이 쑥 튕겨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가운데 이 하늘색은 변화가 없죠. 하늘색은 변화가 없어요. 여기 있는 P1이 여기서 보면 델타 자 들어간다. 델타 T 동안 눈을 깜빡거려봐. 깜빡 했어요. 변한 게 뭐죠? 요게 1로 들어왔어. 요게 이만큼 나갔어요. 그래서 요 물체와 요 물체 사이의 일과 에너지 정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요건 우리 신경 쓰지 않고. 왜냐면 양쪽이 똑같으니까. 그러놓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요것과 요거에 처음엔 여기 있다가 나중에 여기 있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똑같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여기 있고 나중에 여기 있는 거예요. 델타 T만큼 있을 때.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는 2분의 1 델타 M V2 제곱. 요거의 질량을 델타 M이라고. 요거의 질량이 델타 M, 요거의 질량도 델타 M이죠, 당연히. 델타 M V2 제곱 빼기 2분의 1 델타 M V1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죠. 근데 델타 M은 로 곱하기 델타 V 또 쓸 수 있으니까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
잘했어. 중력이 한 일은, 여기서 한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중력이 한 일.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만큼 올라갔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압력이 한 일이 있죠. 압력을 해서 옮겼으니까. 중력이 한 일. Y2 빼기 Y1. 높이의 반대 방향으로. 그죠? 변이가 중력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델타 M G Y2 마이너스 Y. 요게 여기로 간 거죠. 그죠? 똑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이 한 일. 압력이 한 일?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F 곱하기 델타 X는 이게 한 일이죠. F가 P 곱하기 A야.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P. 그 다음에 A 곱하기 델타 X가 어라? 단면적 A로 델타 X만큼 움직이면 그게 변한 부피죠. 그걸 델타 V라고. 델타 V. 그래 놓고 보면, 요거랑 요거를 보면, 한 일은, 이쪽에서는 P2가 이렇게 작용하는데, 그죠? 요 물체를 보면, 요 물체가 밖에 작용하는 말고, 밖에 있는 유체가 요 물체에 작용하면, 여긴 P1, 여긴 P2죠. P2로 작용하는데,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 델타 V가 바뀌었네? 대문자 해야 되는데, 델타 V. 음의 1.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P1 델타 V. 그래서 마이너스 P2. 다 됐어. 한 일은 두 개 더하면 되죠. 요게 한 일. 이 운동에너지의 변화. 어라. 더럽게 복잡하네. 가 아니고. 다 델타 V가 똑같이 있잖아. 델타 V 다 없애. 그 다음에 Y2, Y1, P2, P1, V2 제곱, B1 제곱. 원은 전부 다 왼쪽으로. 첨자가 원이 있는 건 전부 2가 있는 건 전부 오른쪽으로. 원이 붙어 있는 건 마이너스 P1. 마이너스가 1로 오면 플러스 2분의 1 로그. 로 G, Y1. 오른쪽은 마이너스 P2인데 넘어가면 P2. 2분의 1 로브 이건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로 G, Y2 다음 같은 관계가 있죠. 그래도 더럽게 복잡한데요? 아니, 잘 봐. 왼쪽이랑 오른쪽을 보면 원을 2로 바꿔놓은 거에 불과하잖아. 양이 3개가 있긴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은 보면 왼쪽에 있는 원을 전부 다 2로 바꾸면 오른쪽이잖아.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양은, 여기는 요 결합은 어디서나 일정하다는 거예요. 원에서 일정하고 2. 여기 2가, 여기로 하지 말고 여기로 하면 어떤가요? 2를? 그래도 그래.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죠. 여기서도 같아야 되지. 따라서 요 양은 보존되는 양이에요. 어디서나 같아.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 더하기 로 GY. 요 양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게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방정식은, 처음에 보면 굉장히 헷갈리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 1과 에너지 정리를 유체에다 적용한 거예요. 그럼 이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나왔네. 좋아. 라고 하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봐야지. 다시 우리 여기다가 쓰면, P 이게 상수야. 상수라는 건 보존된다는 얘기죠. 어디서나 똑같아. 이 중에서 첫 번째 특별한 경우 정지한 유체. V가 0인 경우. V1, V2가 0인 경우. 아까 정지한 유체를 배웠죠. P2는 정지하면은 V를 0으로 놓으면 되니까 P2는 원래 P2. 이거 아까 봤죠? 우리 이거 아까 유도한 양이죠.
그다음 유체가 같은 높이에 있으면 로지 y 항이 없어지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드는데 이 예를 들 때는 내가 연구실에서 담배를 필 수 있었을 때였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예가 굉장히 안 좋네. 이 예가 굉장히 교육상 안 좋은 예지만 뭐 꼭 그렇게 나쁘게 보면 대마초 연기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담배를 딱 끼워. 야, 차 안에서 담배 피지 마라. 아, 잠깐만. 창문 딱 열어. 창문 딱 열어. 그럼 담배 연기가 물론 안으로 들어오지, 물론.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연기가 나가죠. 왜냐하면 같은 높이에서 창 밖과 창 안은, 창 밖에는 공기의 속도가 0이 아니야. 창 안에서는 이게 0이죠. 그러니까 바깥의 압력이 안의 압력보다 작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요. 물론 다는 안 나가요. 문제는 안 나간 게 문제죠, 사실은. 다음과 같은. 그 다음에 바람 부는 날 문이 세게 닫히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거는 집에서 많이 요즘같이 돌풍이 부는 날, 특히 맞바람 불 때 문이 열려 있어. 문이 열려 있는데 바람이 불어. 그러면 문이 오다가 빵 닫히죠. 이게 확 오다가 살살 닫히는 경우는 한 번도 안 봤죠. 닫히면 항상 세게 닫혀요. 그죠? 왜 그러나? 자, 방이 있어. 문이 있어.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방이에요. 방을 위해서 본 건데 문이 있고 공기가 나가려면 한쪽에서 다른 쪽에 창문이 있어요. 바람이 들어와. 바람이 들어오면 조금 아까 1번의 교육상 안 좋은 예에서 본 것처럼 바람이 부는 곳이 압력이 작죠.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와. 그럼 여기가 압력이 작죠. 그러니까 이쪽이 압력이 더 크죠. 압력이 작고 압력이 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작용하는 알짜 힘이 있죠. 그러니까 문이 쓱 닫히기 시작해. 닫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연속 방정식이야. 그죠? 물론 기체이긴 하지만,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부피랑 나가는 게 다른데, 들어오는 게 작아져. 들어오는 면적이. 그럼 어떻게 되죠? 속도가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문이 닫히면서 속도가 커져. 그럼 압력차가 더 생겨. 그럼 더 빨리 닫혀. 그러면 더 빨리 나가. 그래서 꽝 닫히는 거죠. 그러면 문이 이렇게 달려있으면, 지우개를 했네. 잘했네. 그럼 문이 그렇게 닫혀져 있지 않고, 아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그런가요? 바람이 들어와. 그럼 여기가 압력이 작아. 이쪽으로 밀리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문은 어느 쪽이든 닫히기 시작하면 항상 세게 닫힌다는 거죠.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실패로 만든 장난감, 우리는 여러분들이 별로 보지 않았으니까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사일로라고 하는데, 이제 물통을 이렇게 놨는데, 서부 영화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 미국의 디즈니 월드나 뭐 파라마운트,
영화 회사 같은데 놀이공원 같은데 가면 막 영화처럼 씬을 만들어 놓고 하서 거기서 서부 영화 권총 빵 쏘면 탱크에 물이 다 닿은 것 같은 경우. 위에는 열려있는 탱크고 위에 수면에서 H만큼 떨어진 곳에서 물이 튀어났어. 물이 나오는 속력이 얼마냐? 그럼 요 유체를 보면 여기 단면적이 스몰 a, 여기 단면적이 라지 a라고 하면 여기 a에서 b로 나오는 거, 위에서 a에서 b0로 내려오는 거. 이게 연속 방정식이죠. 근데 b0는 근데 이 구멍이 위에는 이게 워낙 크니까 b0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저것까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럴 때 나오는 속도는 그럼 여기 있는 유체랑 틀림없이 물이 뭐 요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면 요 면에 있는 작은 두께의 유체랑 여기 나오는 유체 사이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쓰면 여기선 압력 공기랑 다 있기만 하면 대기압이에요. 어떤 경우 공기랑 다 있기만 하면 대기압이에요. P0 플러스 2분의 1 로 B0 제곱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면 로 GH 이거는 P0 플러스 2분의 1 로 B 제곱 여기가 포텐셜이 P0는 똑같고 B0가 B에 대해서 굉장히 작다고 하니까 다 없애면 B는 스퀘어 루트 2죠. 다음 거 같이 우리 구할 수 있죠. 좋았어. 벤츄리관. 벤츄리관이 뭘까요? 벤츄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벤츄리관이에요. 옛날에 항공기의 프로펠러 비행기의 속도를 측정할 때 이걸 썼어요. 제트기는 이걸 못 쓰죠. 너무 빨라서. 그래서 보면 날개에다가 여기는 단면적 A, 여기 단면적이 스몰 a. 여기다 공기를 확 쏜다는 게 사실 비행기가 쭉 날아가면 비행기가 정지하고 있는 좌표에서는 공기가 쑥 들어오죠. 쭉 들어와. 요 단면적이 스몰 a인 곳과 단면적이 라지 a인 곳 사이에 이제는 수은을 넣은 U자관이라고 얘기해서 마노미터라고 하면 되죠. 마노미터. 우리 둘 사이에 압력차를 잴 수 있는 마노미터를 놓았더니 양쪽에 수은의 이 높이 차가 H다. 속도는 이거 어떻게 하지? 아까 우선 높이는 같으니까 그러면 먼저 A 곱하기 B는 여기 BA라고 했지만 여기서 B라고 하면 우선은 A 곱하기 B 연속 방정식을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P1 2분의 1 이거 같을 테고 B 스퀘어 P2 2분의 1로 B 스퀘어. 근데 P1의 압력이 더 크네. 그죠? 속도가 나가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 요 차이가 P1 마이너스 P2가 뭐냐면 델타 P. 이게 사실 순, 머큐리, GH. 요거 해당되겠죠. 요거 우리 델타 P라고 하면 P1 마이너스 P2는 델타 P는 P1 마이너스 P2잖아. 2분의 1로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죠? 요 관을 지나는 거는 빨라지잖아. 우리 처음에 들어오는 저걸 알아야지 속도를 알죠. 비행기의 속도를 알죠.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2분의 1로 전부 다 라지 B, 캐피털 B로 쓰면 이게 뭐야? 스몰 b는
a분의 a 마이너스 1 b제곱. 다음 걸 쓸 수 있으니까 b제곱은 2배의 델타 p로 저거 역수인데? 그럼 이거를 a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쓰고 이거 역수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a제곱 한 다음에 b는 이거의 스퀘어 루트. 맞는 것 같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야. 뭐 어렵지 않네. 식만 드립다 지저분하지. 그래서 우리 9장은 가볍게 끝내고 우리 드디어 여러분들이 역학으로 고전 역학에서 볼 수 있는 제일 복잡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어 왔던 거를 봅시다. 미루어왔던 게 뭐냐? 우리가 미뤄왔던 게 뭐가 있나? 처음에 우리가 쉬운 것부터 간단한 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걸 하기로 했었죠. 제일 처음에는 포인트 파티클, 질점이 1차원 직선에서 움직이는 거, 2차원, 3차원에서 움직이는 거, 질점이 2개, 3개 연속적으로 분포한 거, 우리 그 연속적으로 분포한 거 중에서 유체를 먼저 봤었죠. 유체는 연속적으로 분포한 게 굉장히 많은 거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여러 개가 모여 있을 때는 질량 중심의 운동은 마치 그 전체가 전부 다 거기 모여 있는 것처럼 웨이브 힘을 다 합하면 그 합한 힘으로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로 그 여러 개 이렇게 생긴 물체의 운동을 다 기술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강체가 있으면, 강체라는 게 뭐냐면 리지드 바디라고 해서 딱딱한 물체예요. 강이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고 할 때 그 강자예요. 강체인데, 강체를 그러면 딱딱한 물체라고 물리학에서 정의하냐? 그럼 뭐가 딱딱한 건데로 또 얘기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강체는 사실 이상적으로 실제 세계에서는 없지만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이무의 두 점을 잡았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물체, 딱딱하다는 거죠. 아무리 그런 물체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답만 얘기하면, 그런 강체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는 질량 중심은 외부에서 받은 힘을 다 합한 거가 거기다 모여 있는 것처럼 포인트 파티클처럼 운동하고, 그 물체는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으로 회전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날아가는 거를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병진 운동이라고 해요. 병진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병진이 이렇게 평행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병진 운동에다가 회전 운동을 일반적으로 합하면 가장 일반적인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그걸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가장 복잡한 운동을 갈 때 이제부터 하나하나 가서 결국 여러분들한테 강체의 가장 일반적인 운동은 질량 중심이 전체 힘을 받아서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운동하고, 그 물체는 질량 중심을 지나는 한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결합한 운동이 강체의 가장 일반적인 운동이다 라는 것으로 도달할 때 10장, 11장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챕터에 걸쳐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런 병진 운동을 빼고, 우리 처음부터 다 집어넣으면 복잡하니까 다 우리 분리를 해서 회전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냐? 회전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냐? 회전 운동 어떻게 기술하냐? 회전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냐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어떤 물리량을 써서 기술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 그래서 달걀은 강체가 아니지. 하여튼 달걀 모양의 생긴 물체를 요 회전축으로다가 이렇게 돌린다고 치자. 그럼 이거 어떻게 기술하지? 이거 어떻게 기술하지? 그러면
회전축에서 아무거나 기준되는 선을 하나 잡아요. 혹은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요. 그 점을 보고 움직일 때 그 점이 어떻게 돌아가나, 어떻게 움직이나 보면, 이거를 위해서 회전축이 이렇게 돌면 회전축을 이렇게 보는 데서 물체를 딱 자르면 이게 회전축이에요. 그 물체가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죠. 도는 거는 요 점이나 요 점이나 요 점이나 위치는 다르지만 회전 각도는 똑같아요. 데타만큼 회전했다고 하면 회전 각도는 똑같더라 이거예요. 알았어. 그럼 이제 회전을 할 때는 회전 각도로 회전을 기술해야 되겠다. 기준선 어느 특정한 것에 대해서 얼만큼 각도를 쓰고, 각도는 라디안으로, 그 다음에 양의 방향은 X축에서부터 기준을 했을 때 반식의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병진운동에서 변이에 해당되는 각 변이, 속도, 이거를 미분한 거죠. 이걸 미분한 각속도, 가속도, 각가속도, 알파. 이렇게 대응 관계를 해서 각을 주면서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 어떻게 회전 운동을 기술하는지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